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옛말에 사위는 백년손님, 며느리는 종신식구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결혼이라는 게 가족이 되는 일인데 왜 이렇게도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역시 가족 대 가족이 합쳐지는 일에는 가지가 많아지다 보니까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친정이 괜찮다 싶으면 시댁이 난리고 시댁이 잠잠하면 친정이 또 난리니까요. 저는 오늘 친정과 시댁 사이에서 다사다난했던 지난날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30이 될 무렵 아버지가 현장에서 일하시다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회사에서 일하다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울다가 실신하실 정도로 충격이 크셨죠. 집안의 장녀였던 저는 남동생과 어머니를 챙기며 정신을 붙들어 맸습니다. 안타까운 산재사고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빈소에는 같이 일하던 동료분들도 많이 왔었어요. 아직도 그날 어머니의 곡소리가 제 귓전에서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네요. 여보, 이건 아니잖아. 왜 나만 두고 그냥 가는 거야? 애들 다 시집 장가 가는 거 같이 보기로 했잖아. 어머니는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빵을 치며 우셨어요. 남동생이 어머니를 부축해드려야 겨우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 몸도 제대로 가누질 못했었죠.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고통스럽던 시간도 꾸역꾸역 지나가더군요. 고통은 남은 사람들 몫이라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와 남동생은 한동안 어머니 일이라면 열일을 제쳐두고 챙겨드렸습니다. 이런 노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어머니께서도 차츰 극복해내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맞이했던 첫 기일에는 세 식구가 나란히 어색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30이라는 젊은 나이에 아버지 제사를 지낼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지금이야 아버지 기일이 다가오면 과거를 회상하며 다 같이 대화도 할 정도로 익숙해지긴 했습니다. 어머니도 많이 밝아지셨고요. 그렇게 안 갈 것 같던 시간도 지나서 어느덧 30 중반이 되어 있더군요. 회사에 다니면서 일상을 성실히 살고 있었는데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옥순아, 너 남자 소개받아 볼래?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진짜 진국이야. 너한테 딱 어울릴 것 같은데 한번 만나서 밥이나 먹어봐. 소개팅도 하도 오래전에 해서 기억도 안 나는데 괜찮을까? 그냥 편하게 밥 먹는다 생각하고 다녀와. 처음 보는 사람이랑 편하게 밥을 어떻게 먹어. 얘도 진짜. 너도 아마 나가보면 알 거야. 사람 엄청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야. 이 친구 믿고 한번 나가봐. 사는 게 바빠서 소개팅도 오래전의 일이었는데 친구는 꼭 나가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게 됐던 거예요. 친구의 말처럼 남편은 첫인상부터 참 부드럽고 선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남편과 밥을 먹으며 대화를 하는데 저와 참 비슷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낯을 좀 가리는 편이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편안하게 해주면서 대화를 이끌었어요. 남편은 궁금한 게 많은지 이것저것 묻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가게가 친구랑 자주 오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먼저 결혼하고 나니까 아무래도 따로 만나는 게 어려워지더라고요. 그쵸. 친구들 결혼해서 가정 생기면 아무래도 만나기 힘들죠. 그럼 용식 씨는 평소에 퇴근하면 뭐 하세요? 전 운동도 하고 영화도 보고 해요. 맛집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전 혼자 먹는 걸 어려워해서 요즘은 통 못해요. 정말요? 저도 맛집 찾아다니는 거 엄청 좋아해요. 수원에도 맛집 많이 있다던데 아직 이 동네도 다 못 돌아봤어요. 그럼 앞으로 저랑 다니세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저도 수원 구석구석 못 가봤거든요. 저는 남편과 맛집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찾았고
실제로 저희는 자주 만나서 구석구석을 같이 다녔습니다. 낯가리는 제가 남편과 한 번 만남에 친해졌던 건 정말 기적이었어요. 남편이 워낙 성격도 털털하고 구김살 없는 성격이라 가능했던 겁니다. 친구들도 제가 처음 본 남자와 자주 만난다고 하니까 다 놀랄 정도였지요. 저희는 그렇게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붙어 다니다가 연애를 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이 분위기가 좋았던 카페를 갔는데 남편은 제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기 인테리어 엄청 예쁜 것 같다. 소파색도 예쁘고 창문도 통창이라서 아늑하다. 그러게 이런 소파 집에 있었으면 앉아서 TV 보기 딱 좋겠다. 우리 결혼해서 신혼집 이렇게 꾸며볼까? 난 옥순이 너랑 결혼해서 집 이렇게 예쁘게 꾸며놓고 살고 싶은데. 그 당시 저는 30 중반, 남편은 30 후반이라 결혼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의 갑작스런 고백이라 대답을 못하니까 남편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나는 결혼 상대로 별론가? 혹시 그런 거면 내가 한 말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이미 들은 걸 어떻게 모른 척해. 신혼집은 내가 꾸밀 거야. 용식 씨는 물건만 잘 옮겨놔줘. 그럼 누구 말인데 내가 또 하라는 건 척척 잘하지. 저는 남편과 1년 연애 끝에 결혼을 준비하게 됐어요. 남편은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가야 한다며 저희 집에 먼저 가자고 이끌었어요. 뭐가 그렇게 좋은지 남편은 저희 집을 가는 내내 싱글벙글이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인사를 온 남편은 씩씩한 목소리로 어머니께 인사를 했어요. 장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용식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 목청도 좋고 인상도 좋네. 아유, 장모님, 이거 오는 길에 산 영양제인데요. 하루에 하나씩 꼭 챙겨 드세요. 예비사위 목소리만 들어도 기운이 솟는데 뭐하러 이런 걸 다 사왔어. 예비사위 덕에 회춘하겠어. 어머니는 씩씩한 남편이 마음에 드셨는지 웃음이 끊이질 않으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질 정도였답니다. 게다가 남동생도 매형이라고 부르며 남편과 장난스러운 대화도 하면서 금세 친해져 있었어요. 어딘가 허전했던 집안이 가득 찬 기운이 들었고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넷이서 이야기를 하다 밤이 되자 남편을 집에 보내고 어머니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구김살도 없고 어쩜 저렇게 넉살도 좋아. 우리 딸이 사람을 이렇게 잘 보는 사람인 줄 몰랐네. 다 엄마 닮아서 그렇지. 우리 아빠도 좋은 분이셨잖아. 나 엄마랑 아빠 살았던 것처럼 행복하게 잘 살게. 아마 네 아버지도 하늘에서 다 보고 있을 거야. 사윗감 잘 골랐다고 우리 딸 역시 똑 부러진다고 그러고 계실 거야. 나 결혼해도 엄마 자주 보러 올 거야. 용식 씨도 나도 회사 다 수원이니까 자주 만나서 같이 밥도 먹으면서 지내자. 저는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마음에 걸렸던 사람이 바로 어머니였어요. 왠지 아버지가 없는 집에 어머니를 혼자 두고 오는 기분이랄까요? 그때는 남동생이 결혼하기 전이었는데도 괜히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도 저의 그런 마음을 알았는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네 아버지도 먼저 보내고 너 시집도 보내고 못 살까봐 그래? 걱정 마. 나도 엄마야, 엄마. 세상의 모든 엄마는 강한 거야. 걱정 말고 네 앞가림이나 잘하고 살아. 저는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다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예비 시댁은 아버님, 어머님, 시누이의 남편까지 4식구였죠. 아무래도 홀어머니만 있는 집을 반대하시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예비 시댁에서는 크게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오로지 저라는 사람 자체만 보고 반겨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아버지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에게 이런 말씀도 해주셨죠. 집안에 장녀가 이렇게 야무지니까 어머니가 큰 힘이 되셨겠네.
힘든 시간 견디고 우리랑 가족 될 텐데 우리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게 살자. 어머님은 제게 힘든 시간 어떻게 견뎠냐며 다독여 주셨어요. 따뜻한 어머니 말씀에 저는 흉터난 자리에 새살이 돋는 기분이었어요. 그 후 저와 남편은 양가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저는 남편과 결혼하는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내 가정이 생긴다는 기쁨과 잘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누구보다 강했어요. 그리고 선물처럼 결혼 후에 바로 아이가 생겼습니다. 비록 신혼의 단꿈은 짧았지만 아이가 생겨서 너무 기뻤어요. 게다가 토끼 같은 딸이라 남편은 여기저기 자랑도 하면서 제일 기뻐했답니다. 초음파 사진만 봤는데 벌써 당신 닮아서 예쁜 것 같아. 그걸 보고 어떻게 알아. 하여튼 주책이야 정말. 아빠가 딸을 못 알아보겠어? 우리 딸 너무 예쁘다. 그렇게 건강한 딸까지 낳고 새 식구가 즐겁게 지내고 있었어요. 이런 게 바로 가족이구나 싶을 만큼 즐거웠어요. 애들 키우는 재미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언제 크나 싶게 작았던 딸이 유치원을 갈 때가 되자 감회가 새롭더군요. 그런데 제 딸이 6살이 될 무렵 시댁에는 불운이 닥치고 말았습니다.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다고 하죠. 인생은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서 즐겁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다는데 제 인생은 한치 앞도 알 수 없어서 슬픈 일만 가득했답니다. 건강하셨던 시아버님이 폐암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늦게 발견해서 손을 쓸 틈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님은 암 판정을 받으시고 3개월 뒤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어머님은 너무 갑자기 아버님을 잃은 충격에 슬픔 속에 잠겨 계셨어요. 저는 과거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자주 시댁에 들러 어머님을 보살펴드렸죠. 하지만 가족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우울증까지 오면서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지경이었습니다. 손주라도 보면 좀 달라질까 싶어서 딸까지 데리고 남편과 시댁으로 갔어요. 저는 어머님이 집에만 계시면 더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남편과 어머님을 모시고 외식을 하려고 갔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어머님을 부르며 나가자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은 울음에 잠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물을 마셔도 목에 다 걸리는 것 같은데 쌀을 어떻게 넘겨? 이대로 굶어 죽을 거야. 나도. 엄마, 이럴수록 더 움직이셔야죠. 계속 누워만 있으면 어떡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게 이대로 딱 죽고만 싶다. 어머님의 우울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습니다. 외식하려고 찾아갔던 날도 밥을 안 먹겠다고 거부하시는 통에 어머님께 죽만 겨우 챙겨드렸어요. 저녁 챙겨드리고 딸과 집에 가려는데 어머님이 남편 팔에 매달리며 말씀하시더군요. 용식아, 가지마. 나 너무 무서워. 그냥 나랑 살자. 너라도 있어야 잠을 잘 것 같아. 어? 너 이대로 가면 나 오늘 죽을지도 몰라. 갑작스런 어머님의 부탁에 당황하고 말았는데 어머님은 이렇게 가면 죽겠다면서 울기 시작하셨어요. 딸은 우는 어머님을 보자 같이 울었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내일 출근하러 챙겨올 테니까 오늘은 여기서 자. 괜찮겠어? 당신 애 보기도 힘들 텐데. 난 괜찮아. 어머님 일단 진정시켜드려. 저는 우선 어머님을 진정시켜드리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집으로 와서 남편 옷을 챙겨서 시댁에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남편은 시댁에서 자고 저는 딸과 집에서 잠이 들었어요.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내봤기에 어머님이 얼마나 충격이 크실지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더 정말 잘 챙겨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간 남편을 붙잡고 어머님은 보내줄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루가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던 날 저는 시댁으로 가서 어머님께 말씀드렸죠. 어머님, 우선 남편 계속 이렇게 지낼 수도 없고 저희가 다음에 다시 올 테니까 오늘은 남편이랑 집에 좀 갈게요.
너는 나한테서 기어코 아들을 뺏어가야겠니? 내가 마음 붙일 곳도 없고 힘들어서 그래. 남편도 없고 딸년 하나 둔 여자로 네가 살아봤어? 너도 알 거 아니냐. 나 좀 이해해줘. 시누이는 어머님을 잘 챙기지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어머님은 남편한테 더 집착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남편이 두 집 살림하듯 오고 갈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남편도 이 상황이 힘들었는지 저에게 심각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내가 이런 부탁해서 미안한데 우리 엄마 우울증 좀 나아질 때까지만 같이 사는 건 어때? 당분간만, 정말 몇 개월만 같이 지내면 어머니도 많이 좋아지시겠지. 어머님이랑 같이? 괜찮을까? 당신 신경 안 쓰게 내가 중간에서 잘할게. 남편의 제안에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쉽게 남편을 집에 보낼 것 같지 않으셨죠. 저도 괜히 어머니께 사고라도 생길까 싶어서 그러자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 짐을 챙기러 시댁에 갔다가 어머님 짐 한가득 챙겨서 저희 집으로 돌아왔던 거예요. 그래도 어머님께 조금이라도 힘이 된다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머님은 좀 괜찮아지셨나 궁금하시죠? 저희 어머님은 짐을 옮기고 저희 집에 오시자마자 안방으로 가셨어요. 너무 놀라서 어머니께 다른 방을 알려드렸는데 어머님이 제게 황당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 방인데 내가 왜 못 들어가? 그럼 내 방에 아들 이불도 놔줘. 너는 네 딸이랑 자고 난 내 아들 데리고 잘래. 어머님의 말을 듣고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께 침착한 목소리로 말씀드렸어요. 어머님, 그럼 거실에서 내 식구가 같이 자는 건 어떠세요? 거실에서 어떻게 자니? 꼭 그렇게 아들이랑 내 사이를 떼놓고 싶어? 그게 아니고 딸이 아빠랑 자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애가 뭘 안다고. 됐다. 난 내 아들 데리고 잘 거야.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넘겨야 하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어머님을 다독여주며 말했어요. 우리 딸이 나처럼 크려면 내가 잘해줘야지. 밤에 잠드는 게 힘드시면 방에 작은 등 놔드릴게요. 어머님은 제 말에도 꿈쩍도 안 하시더니 남편이 말하자 그렇게 하겠다며 순순히 다른 방으로 가셨습니다. 허탈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잘 말해준 덕분에 그날은 어머님도 잘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어머님은 저와 제 딸은 아예 무시하는 사람처럼 노골적으로 남편만 챙기더라고요. 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려고 상을 차렸는데 어머님은 무언가 마음에 안 드시는지 반찬 그릇을 젓가락으로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너는 이런 걸 아침 밥상이라고 차려서 내 아들을 주는 거야? 이런 거 먹고 어떻게 하루 종일 일을 하니? 세상에 소위 어물도 이렇게는 안 주겠다. 어머님이랑 처음 같이 먹는 아침이라 어머님 입맛에 맞춘 거예요. 이러니까 집안에서 내조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아침밥 먹고 일하러 가는 남편 그 입맛에 맞춰야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짧니 너는? 어제도 어머니가 제대로 못 드셔서 제가 따로 신경 쓴 건데 생각이 짧다고 말하시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어머님을 챙겨드려요. 워낙 잘 안 드셔서 어머님이 평소 좋아하시던 반찬을 일부러 차렸는데 생각 짧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덧붙일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그런 저와 어머님의 대화를 눈치 보며 듣다가 어머니께 심각하게 말씀드렸어요. 나 원래 아침 안 먹고 출근하는데 오랜만에 어머니 와서 같이 먹는 거야. 엄마 밥 좀 드시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나를 세워. 아침인데 기분 좋게 드세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속이 깊다. 나 왔다고 안 먹던 아침도 다 먹고 내가 우리 아들 생각해서라도 잘 먹을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번다고 하죠. 딱 그런 상황 아닌가요? 아침부터 분주하게 요리한 건 전데 남편은 같이 먹기만 해도 칭찬을 들으니 기분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님이 밥을 드시니까 마음은 놓였어요.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셔서 밥을 꼭 드셔야만 했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고 난 후부터 밥도 드시고 약도 규칙적으로 잘 드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곧 어머님도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점점 더 신경질적으로 변해만 가셨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계시니까 시누이도 자꾸 오는 거예요. 한 번은 집에 어머님과 있다가 잠깐 슈퍼를 다녀오게 됐어요. 금방 다녀왔는데 신발장에 못 보던 신발이 보이더군요. 누가 왔나 싶어서 거실을 봤는데 아무도 없고 주방에 어머님과 시누이가 나란히 앉아있는 게 보이더군요. 저는 방에서 아이가 자고 있어서 살며시 들어갔고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어머님과 시누이는 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고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죠. 어머님은 시누이한테 호들갑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찬도 새 모이처럼 놓고 먹으라는데 먹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않지. 밥도 꼭 저처럼 담아주더라. 어쩜 그렇게 손이 작은지 딱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줘. 아유, 사람이 왜 그래? 객식구 취급하는 거야 뭐야. 하여튼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렇게 남편 시댁에 안 보내려고 용을 쓰더니 엄마 데려와서 이런 식으로 해주려고 엄마 보고 오라고 한 거야? 어이없어 정말. 고집은 또 항소고집이야. 우리 딸은 절대 그렇게 살지 마.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세상의 팔은 안으로 굽는다지만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동안 어머님 힘들어하셔도 친구들 만난다고 밖으로 쏘다니던 시누이를 믿고 산다뇨. 애초에 시누이가 어머님을 잘 챙겼으면 저희 부부가 어머님 모시고 살 결정을 했겠습니까? 저는 가만히 듣다 보니 화가 치밀어서 더 이상은 못 듣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들고 온 봉투는 주방 식탁에 올려두며 어머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언제는 딸년 하나 두고는 못 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저희가 모신 건데 이제 딸만 믿고 살 것 같으시면 다시 아가씨랑 집으로 가셔도 되겠네요. 너는 어디서 쥐새끼처럼 듣고 있다가 나온 거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아가씨랑 집으로 가세요. 왜 그러니? 내가 제정신 아니라서 말실수 좀 한 거 가지고. 네가 나 좀 이해해줘. 나 우울증 환자잖아. 어머님은 꼭 분리할 때만 우울증 환자라면서 불쌍한 척을 하셨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시누이는 제 눈치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즘 일이 바빠서 엄마 다시 집으로 와도 새언니만큼 못하지. 잠깐 들어서 그렇지 원래 새언니 칭찬하고 있었어요. 없는 사람 두고 뒤에서 말하는 게 문제인 거죠. 이런 식이면 제가 어떻게 어머님 모시고 살겠어요. 내가 미안해요. 얘기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저희 집 막 들어오지 마세요. 오늘 일 굉장히 불쾌하네요. 아유, 알았어요. 내가 미안해요, 새언니. 시누이는 사과도 사과 같지 않게 하더니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갔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사과할게. 내가 낯간지러운 말 못해서 그래. 아들한텐 절대 말하지 마. 알았지? 걔가 말은 안 해도 얼마나 속상하겠어. 어머님 모시고 살기로 결정한 거 쉬운 결정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불편하게 있으시면 오늘처럼 뒤에서 욕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저랑 남편한테 직접 하세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인데 사과하며 매달리는 걸 보니 정말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가 싶더군요.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어머님은 제 눈치를 보시는 듯 큰 분란 없이 지내셨습니다. 아무리 먹던 밥상에 숟가락 하나 더 올리는 거라지만 어머님과 사는 건 여러모로 힘든 점이 많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아이도 잘 봐주고 퇴근하면 집안일도 해주는 덕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주말이라 대청소를 하다가 신발장 청소 좀 하려고 가보니까 글쎄 어땠는 줄 아세요? 어머님 신발과 남편 신발은 가지런히 있는데 제 신발과 딸의 신발을 저 구석으로 쑤셔 박아놓은 게 아니겠어요? 이 집에 신발을 이렇게 둘 사람이 또 있겠나요?
저는 거실에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앉아있는 어머님께 말했습니다. 어머님, 신발장을 저렇게 만드시면 어떡해요? 왜 딸 신발까지 구석으로 두셨어요? 꼴 보기 싫어서 그랬다. 우리 아들은 평일 내내 일하다가 이제 겨우 주말인데 쉬지도 못하고 청소까지 하는데 내가 너랑 네 딸이 곱게 보여? 너도 정말 해도 너무한다. 저도 일주일 내내 어머님 빨래에 밥에 집안 청소 다 했어요. 주말은 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는 네가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꼭 그렇게 우리 아들 부려 먹으려고 드는 거. 제가 어머님과 목소리 높여 싸우는 소리를 들은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이냐며 묻길래 그동안 어머님이 저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말해주었죠. 어머님이 신발장에 내 신발이랑 우리 딸 신발은 저쪽 구석으로 몰아두셨어. 평일 내내 어머님 챙겨드려도 뒤에서 아가씨랑 내 욕하느라 바쁘시면서 내가 당신 잡고 산다고 마음에 안 드신다는데 내가 더 이상 어머님이랑 어떻게 살아? 제가 남편에게 그동안 있던 일을 다 말하자 어머님은 제가 남편과 어머님 사이를 이간질한다며 노발대발 하셨어요. 이게 이간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그래도 어머님이 보시는 앞에서 남편에게 그동안 있던 일을 사실대로 말한 것뿐이었어요. 남편은 제 말을 듣고 놀란 표정을 하며 어머님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장모님 모시고 사는데 장모님한테 엄마가 며느리한테 했던 것처럼 내가 당하면 좋아? 엄마 건강 생각해서 하루빨리 안정 찾으시라고 모시기로 한 건데 자꾸 이렇게 행동하시면 우리 더 이상 엄마 모시고 못 살아. 아들, 난 그게 아니고 네가 너무 힘들어할까 봐 걱정돼서 그랬어.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해? 정말 한 번 더 이렇게 트집 잡으면 어머니 다시 살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남편의 단호한 말에 어머님은 울며 겨자 먹는 목소리로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정말 남편 덕에 이 정도 산다 싶었습니다. 세상에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일을 쉽게 생각했겠어요. 저도 힘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꼭 저한테 뭐라도 뺏긴 사람처럼 행동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신우이에게도 전화를 해서 한 소리 했던 것 같았습니다. 왜냐면 며칠 뒤 아가씨가 저에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큰 소리 없이 넘어가려고 노력하던데 왜 그렇게 일을 키워요? 내가 키우고 싶어서 키운 게 아니라 어머님이 일을 키우신 거예요. 그리고 곧 결혼 준비한다면서요? 꼭 저처럼 비슷한 일 겪어보세요. 참고 넘어가는 게 될 것 같은죠. 기가 막혀서 뭘 알려줘도 화를 내세요. 저도 아가씨한테 한 수 알려준 거예요. 시댁 일이 내 맘처럼 되나 한번 살아보세요. 저는 신우이가 전화로 막말을 하자 그대로 같이 말해줬습니다. 어찌나 얄밉던지요. 그래도 신우이한테 한 소리 하니까 속은 좀 시원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시어머니를 신경 쓰며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동안 친정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저희 친정어머니가 폐 섬유증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폐가 점점 굳어가는 병인데 뚜렷한 치료 방법은 없고 속도를 늦추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치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저한테 생겼나 하늘이 다 무심했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 되돌릴 수도 없고 답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전화를 끊자마자 친정으로 갔습니다. 거실에 있던 어머니는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군요. 저는 어머니한테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지, 병원에서 오진한 거야. 엄마가 왜 그런 병에 걸려? 아니잖아. 옥순아, 놀랬어? 괜찮아. 갈 때가 되면 가는 거지. 아직 가면 안 되지. 손녀딸 유치원 가는 것도 보고 초등학교 가는 것도 봐야지. 그날 친정집 거실에서 한참을 울었네요. 어머니도 저도 금방 초상이라도 난 사람처럼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는 거 말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세상에 엄마가 한 달도 못 산다는 말을 듣고 제정신인 딸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동생은 결혼해서 지방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친정엄마의 병을 알리고 한동안 어머님을 신경 못 쓸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이 아픈데 우리 엄마를 왜 신경 써? 집안일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장모님만 신경 써드려. 그리고 드시고 싶은 거나 가고 싶은 곳 있다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하고. 여보, 나 정말 무서워. 우리 엄마 어떡해? 마지막까지 우리가 잘 챙겨드리자. 그러면 장모님도 괜찮으실 거야. 당신이 약한 모습 보이면 장모님 더 힘들어하셔. 내 앞에서만 울고 장모님한테는 좋은 모습만 보여드려. 남편의 위로에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남동생은 올케와 같이 어머니를 보러 왔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올케는 저에게 이런 말도 했어요. 남편이랑 같이 어머님 집에서 지낼까요? 어머님 혼자 적적하실 것 같은데. 올케는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잘한 거야. 신혼인데 여기 와서 산다고 하면 우리 엄마도 마음 편하게 못 보실 거야. 내가 더 신경 쓸게. 그러니까 자주 전화만 좀 드려. 올케는 며느리인데 제대로 도움이 못 되는 것 같다며 울었습니다. 저는 올케를 한참 동안 달래줬어요. 그리고 심란한 마음으로 남동생과 올케를 배웅해줬죠. 그리고 저는 둘만 있는 집에서 친정 어머니께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가고 싶은 곳이나 먹고 싶은 거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아픈 것도 할만하네. 우리 딸이 해준다는데 내가 뭘 좀 해볼까? 안 아파도 내가 다 해주려고 했지. 급하게 해드리려니까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네. 그럼 우리 강원도 가자. 아빠 살아있을 때 강릉에서 재밌게 놀았잖아. 우리 딸이랑 3박 4일 그때보다 더 재밌게 놀아야겠다. 강릉? 그래, 내일이라도 당장 가자. 어머니가 옛 추억을 떠올리며 강릉에 가고 싶다고 말해줘서 감사했어요.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놓고 괜히 집만 되는 것 같다며 미안해 하셨기 때문이었죠. 괜히 말 안 하시면 어쩌나 했는데 흔쾌히 말해주시는 어머니의 제안에 저는 단번에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떠날 채비를 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왔는데 어머님이 저를 노려보시며 말씀하시더군요. 너는 곧 죽을 사람 뭐가 그렇게 애틋해서 집에도 안 오고 간병한다고 친정을 가니? 곧 죽을 사람이라뇨.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 죽고 싶다고 했을 때 어머님 옆에서 지켜준 사람이 저예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만 살릴 거야? 네가 뭐 의사냐? 죽을 사람은 죽게 둬야지. 그리고 뭐? 여행을 가? 내 아들이 뭐든 다 허락해주니까 아주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지? 죽을 사람 죽게 둬서 어머님은 우울증 약까지 드셨어요? 어머님이 아버님 못 놓는 것처럼 저도 절대 우리 엄마 이대로 못 보내드려요. 저는 어머님께 악을 쓰며 말했어요. 사실 이게 허락받고 갈 일인가요? 친정 어머니가 한 달도 못 살고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에 남편이랑 다 이야기된 상황에 왜 어머님이 반대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까지 하시더군요. 너, 네 엄마랑 여행 가면 네 새끼랑 집안일에 삼시세끼 챙기는 것까지 나 혼자 다 독박으로 해야 되잖니? 너 이러려고 나 여기 데려다 둔 거야? 3박 4일 동안 나 혼자 그걸 다 어떻게 해? 왜 못하세요? 저는 그동안 어머님 뒤치다꺼리에 살림까지 다 했는데 어머님도 이번 기회에 좀 해보세요. 제가 얼마나 어머님께 지극정성이었는지요. 저요, 어머님이 뭐라 하셔도 갈 거예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죽을 사람이니 뭐니 말씀하시면 당장 어머님도 내쫓을 거예요. 한밤중에 어머님이랑 악을 쓰며 싸웠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화에 어머님 막말이 더해져 저도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남편이 안 왔으면 어머님이랑 머리끄댕이라도 잡았을지 모릅니다. 남편은 어머님과 제 사이에서 싸움을 말렸고 남편이 어머님께 호통을 쳤어요. 어머니, 그동안 며느리가 어머니 모시고 얼마나 잘 챙겼는데 이렇게 말하세요.
이건 제가 가지 말라고 해도 여행 다녀오라고 떠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어머님은 남편이 한마디 하자 금세 입을 다무셨어요. 저는 다음날 남편 덕에 친정어머니와 단둘이 강릉을 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번도 못 왔던 곳인데 이렇게 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시장도 돌아보고 같이 맛집도 다니면서 3일 내내 마음 놓고 웃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여행 마지막 날 어머니와 해변을 걸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엄마랑 이렇게 여행 온 게 몇 번 안 된다. 왜 그랬지? 뭐가 그렇게 바빴다고. 너는 늘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었어. 딸이 그런 거야. 남편도 됐다가 친구도 됐다가 또 자식도 됐다가 이럴 땐 꼭 내 엄마 같다가 이런 딸인데 아무것도 해준 게 없긴 뭐가 없어. 내 딸이라서 난 너무 좋았다. 전 엄마의 말에 숨죽여 울었어요. 어머니와 꽉 잡은 손을 영원히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 손을 더 힘을 주고 잡으며 말했죠. 엄마, 다음 생에는 꼭 내 딸로 태어나. 내가 진짜 더 잘해줄게. 내 심장이라도 떼서 살려줄게. 지금이라도 엄마 낫게만 할 수 있으면 내 장기라도 다 꺼내주고 싶어. 넌 애도 있는 여자가 그런 말 하면 못 써. 네 딸 잘 키워. 하늘에서 네 아빠랑 같이 얼마나 잘 사나 지켜보고 있을 거야. 나는 이제 하늘 가면 우리 남편 볼 생각에 홀가분하다. 자식들 다 짝 찾아줬는데 나도 내 짝 만나러 가야지. 저는 어머니의 말에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하루 1시간이 아쉬운데 시간은 왜 그렇게 빠른지 3박 4일이 3시간처럼 훌쩍 지나갔어요. 그렇게 한 달 뒤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울기만 하는 제 옆에서 살뜰하게 챙겨줬어요. 그런데 기가 막혔던 건 그 와중에도 시댁 식구들은 나타나지도 않더군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시어머니 죽겠다고 난동 부릴 때 정성을 다해서 모셨는데 제가 어머니 마지막 좀 지켰다고 이러는 게 말이 되나요? 이건 너무 상도덕이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정말 장례가 끝나고 시댁은 다시는 안 보고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뻔뻔하게 시누이와 제 앞에 나타나서 뭐라고 했는 줄 아시나요? 글쎄, 겨우 몸 추스리고 집에 왔더니 시누이와 어머님은 저를 붙들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친정엄마 장례 끝났다며? 보험금에 재산에 꽤 될 것 같던데 한 2억 된다면서? 둘이 전화 붙들고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다. 그 돈 그거 우리 딸 신혼집 사는데 좀 보태. 전셋집 구한다는데 신혼집은 새 집 사서 가야 할 거 아니야. 산 사람은 살게 좀 줘봐. 지금 누구 보험금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태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죽고 나서 보험금 딸 주세요. 그리고 어머님은 산 사람은 살아야겠어서 그렇게 사셨어요? 저한테 기생하면서요? 뭐? 기생? 내가 여기 너랑 살면서 나도 눈칫밥 먹느라 힘들었어. 이게 아주 자꾸 말끝마다 객식구 취급을 하네. 객식구 맞잖아요. 그리고 아가씨도 그래요. 돈이 없으면 결혼을 하지 마세요. 다른 집 며느리만큼도 못하고 살 것 같은데. 새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물러 터졌다. 지금 그 돈으로 집을 사면 집값 오를 거 아니에요. 꽁돈이 생겼는데 왜 쓸 줄도 몰라요? 너 입 닥쳐. 이게 왜 꽁돈이야? 개소리를 내뱉는 시누이에게 닥치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살던 세월을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후회스러웠어요.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시누이도 딱 시어머님 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와 시누이가 싸우는 걸 보더니 구석에서 울고 있던 제 딸에게 가서 저 들으라는 식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민주야, 너는 커서 너네 엄마처럼 크지 마라. 가족 소중한 것도 모르고 저렇게 살면 인생 망한다. 6살 딸을 붙들고 시어머니는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전 그때 눈이 돌아갔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저는 어머님께 소리쳤습니다. 어머님, 당장 제 집에서 짐 싸서 나가세요.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어요.
저한테 했던 말 듣고 넘길 수 있었는데 애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네가 뭔데 나가라고 명령질이야? 제 말에 화가 났는지 어머님은 제 귀싸대기를 치셨어요. 그런데 제가 참고만 있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저도 어머님의 뺨을 내리쳤어요. 그리고 어머님께 말했습니다. 저도 2번 다시 시댁 식구들 안 보고 살 테니까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제가 소리를 지르며 악을 쓰는데 볼일 보고 들어온 남편이 딱 마주쳤고 남편은 그런 저를 말렸어요. 그러자 뒤에 있던 딸이 울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나한테 엄마처럼 살지 말라고 했어. 엄마는 가족 소중한 것도 모른대.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닌데. 남편은 딸이 울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어머니께 호통을 쳤어요.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아요. 그냥 집으로 가서 혼자 살아. 며느리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건데. 엄마, 정말 양심 없는 거 아니야? 보험금 2억이나 탔다며. 그럼 네 동생 시집 가는데 신혼집 구하라고 보탤 수도 있는 거잖니. 엄마, 정말 미쳤어? 그 돈을 왜 그렇게 써? 나도 이제는 징글징글해서 못 살겠어. 어머님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끝까지 악을 쓰셨고 남편은 어머님의 짐을 금세 싸더니 어머님을 끌고 집에서 나갔습니다. 남편과 어머님이 나가고 제 딸은 저를 달래주더군요. 친정 어머니가 마지막에 딸은 친구, 남편, 자식 같다는 말이 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시댁과는 완전히 발을 끊었어요. 명절은 물론이고 시댁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도 안 가고 산답니다. 저는 어머님 집이 무너졌다고 해도 나중에 생사만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넌더리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은 친어머니라 종종 가기도 하고 명절에도 가는데 전 절대 안 갑니다. 제 딸도 절대 못 데려가게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게 전화해서 비굴하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 친구들은 손주 재롱도 보는데 이만했으면 나 좀 용서하고 얼굴 보고 살면 안 되겠니? 전 이런 전화도 너무 불편해요. 전화하지 마세요. 외로워서 그래. 혼자서 사는 게 너무 답답해. 네가 나 좀 가엾게 봐줘. 아니요. 제가 어머님 불쌍하게 봤다가 큰 코 다쳤는데 다신 안 볼 거예요. 어머님은 그 후로도 집을 찾아오기도 하셨는데 저는 문도 안 열어줬어요. 제 딸도 친할머니가 어땠는지 아니까 전화만 와도 무서워하네요. 말년에 혼자 되니까 외롭고 힘드신지 요즘 부쩍 찾아오세요. 결국 시누이도 시집가고 나니까 어머님은 아예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모르는 건 시누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딸을 생각해서라도 더더욱 어머님과 벽을 치고 살고 있어요. 차라리 이게 더 서로에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피차 서로 못 볼 걸 보고 스트레스 받느니 이 편이 훨씬 더 낫죠. 저는 비록 부모님을 먼저 다 떠나보냈지만 든든한 남편과 딸이 있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힘든 시간 옆에서 지켜준 남편에게 제가 더 잘하려고요. 제 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부디 이 사연을 듣는 분들은 모두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가족들과 오래오래 즐겁게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